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7쪽, 교과서 14쪽과 15쪽, 그리고 18쪽의 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의 기본과 실전 문제 각각 4,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학습하게 되면서 우리는 낯선 서양의 역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정치와 법 시간에 갑자기 세계사를 다룬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먼저 왜 이런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왜 우리는 직접 국회로 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일을 하는 우리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정치적 삶의 토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고 이것이 제도화되기도 전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 한글 같은 것과는 다른 일종의 수입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보다는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발명하고 발전시켜온 서구 사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사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디모스와 지배 또는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1인이 다스리는 왕정,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귀족정과는 달리 다수의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 사이의 힘의 균형, 즉 평등이 지켜져야 다수에 의한 지배가 공정하게 잘 구현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민주주의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서양 역사의 흐름을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바로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현대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이긴 하지만 현대와 가장 가까운 과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시대,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거 가장 오래 전의 모습을 가진 시기는 바로 옛고라는 한자를 써서 고대라고 합니다. 이 고대와 근대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고대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천천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보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민회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테네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도시국가였으며 그 안에서도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테네에서 나고 자란 자유민,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대표를 뽑지 않고 직접 민회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시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범위를 자유민, 성인, 남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노예, 외국인,
여성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평등한 정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아테네의 지형적인 원인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 즉 폴리스들은 분지 속에 탄생한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노예제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법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생계가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당시 자유민 성인 남성들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노예가 대신 경제활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뒤에는 노예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습에서 중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정치보다는 종교의 시기였고, 이후 완전한 근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국가를 통치했던 시기를 절대 왕정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중세와 절대 왕정기에는 각각 영주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므로 다수의 시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이 이런 왕의 절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운 시민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서양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한 세상을 근대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의, 즉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기에 근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민혁명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기까지 오랜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생각들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왕이 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 천부 인권 사상, 또 사회 또는 국가는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 사회계약설, 또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불합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본 계몽사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 사회계약설은 다음 차시에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오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생각의 용기를 얻은 서구의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들은 각각 다른 이유들로 절대왕정과 신분제라는 불합리한 과거의 제도에 저항하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성공했고 각 나라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동자, 농민, 흑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밖에 나가고 싶죠? 저도요. 다 쓰셨나요? 자, 고대와 근대를 필기했던 것을 놓고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근대 시민혁명으로 기득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주아는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을 뜻하는 단어이죠. 부르주아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를 장악하면서 부르주아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노동자, 그리고 도시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 그리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 아동들,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들의 삶의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만 갔습니다. 의회에서 이들의 삶을 대표하여 이들을 위한 법을 제안할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참정권을 얻기 위해 운동을 벌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참정권 획득 운동을 우리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곧 인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겨있는 인민헌장을 당시 피플스 차트라고 불렀고, 이를 들고 다니며 이에 대해 알리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차티스트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또한 여성들도 이 참정권 확대 과정에서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가를 서프러제트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서프러제트로 에밀리 팽커스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로 서프러제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던 흑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정권 획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던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획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울러 흑인 인권운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보통 사람 누구나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보통 선거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를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하여 대중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며 국가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에 내보내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간접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의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대신 의회로 보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이 대의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대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정작 의회에 가서는 국민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익 또는 자기와 친한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대표의 실패 또는 민의의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간혹 국회의원을 불신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의 실패, 민의의 왜곡의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치요? 정치는 별로 관심 없어요. No, God, please, no, no!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정말 중요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국민투표,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법을 위반하는 국민 발안, 대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국민 소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민투표, 국민말한, 국민소환 중 현대 대한민국에 도입된 제도는 무엇일까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일주일에 공개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대, 현대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시대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심화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물도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시 쉬셨다가 60초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아테네의 정치 제도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몇천 년이 지난 시대의 제도를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와 이 제도 안에 숨겨진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기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들과 연결해서 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테네의 최고 의결 기관인 민회입니다. 네, 근대 의회와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 입법, 군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회의 기구였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민회에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민회를 운영하거나 민회의 법안을 제안하는 평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제도와 비교해 보자면 지금의 국회가 민회, 그리고 현재 행정부가 평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 근대 이후의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재판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한데요. 민회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된 재판관들이 범죄나 비리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재판소에서는 다수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을 따로 공부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추첨으로 재판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누구나 추첨에 의해서 판사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이 생각 안에는 누구나 같은 판단 능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네, 밥을 잘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추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추첨을 통해서 재판관이나 행정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뽑는 그런 제도 안에는 시민들 간의 능력의 평등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특이하기도 하죠. 네, 현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험에 의해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선출되는 판사, 재판관들과는 다르게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테네 정치 제도의 그 능력에 대한 평등함, 판단에 대한 공정함에 대한 생각이 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학기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관의 윤번제를 보시면 윤번제라는 것은 돌아올 윤자를 써서 네, 이제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네, 이런 행정관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같은 역할을 네, 추첨으로 뽑는다거나 또는 번호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맡겼던 것입니다. 왜냐?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네, 아테네는 이제 외국과의 전쟁이 많은 도시 국가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이라는 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죠. 그래서 뛰어난 리더십, 뛰어난 전략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령관을 선출할 때는 추첨이나 윤번제가 아니라 네, 이제 보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우리처럼 선거, 네,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죠? 다음에 도편 추방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네, 독재자, 참주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추방했던 제도를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데요. 이 도편이 도자기에 파편에 이름을 적어 그 사람을 추방했다라는 데서 도편 추방제라고 우리가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때 이 참주는요, 네, 참견할 때의 참인데요. 주제 넘을 참자입니다. 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우리가 독재자라고 하죠. 이런 위험이 있는 인물을 네, 투표를 통해서 추방을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려고 했던 제도였지만 네,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날 투표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등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네, 선동가들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네, 외국으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네, 우매한 대중의 정치다라고 해서 중우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심화된 내용으로서 아테네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네, 우리가 뒤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들, 정부 형태들을 공부하면서도 네,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오늘 포트폴리오 과제 두 번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다 마치고 나면 다음 강의가 바로 네, 이 포트폴리오 과제를 문서로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꼭 뽑으셔서 네,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과제 문서를 직접 다운받지 않으면 출결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친구들한테 복사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과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간단한 글쓰기 활동인데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명연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전사자에 대한 추모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전사자 추모 연설을 보면 그 아테네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는 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고대 민주주의의 특징,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고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글로 적으시고 네,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과서 18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쪽 다 피셨나요? 자, 함께 배우기 활동이 나와 있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 교과서 18쪽을 공부하면서 함께 시민혁명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8쪽의 그 과정의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 있죠. 여기 부분에 별표를 치시고
네, 3개 정도 쳐주세요. 자, 여기 이제 시민혁명과 그리고 마지막 인민헌장을 보시면 차티스트 운동에서 이제 나온 역사적인 문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문서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분석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자료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요소, 어떤 법치주의의 요소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음 차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시고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2번째,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의 한계 등을 조사해 보는 건데요. 네,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를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2번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시민혁명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 혁명의 배경,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혁명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이 담긴 문서들, 그리고 그 혁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그 시대의 개혁가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엔 전혀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일궈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책임감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영국은 미국, 프랑스보다 빠르게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큰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명예혁명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 전공은 뭘까요? 네, 제 전공은 일반사회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거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함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제임스 2세 전의 왕이 바로 이 제임스 2세의 형이었던 찰스 2세였습니다. 네, 이 둘은 찰스 1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2세가 형이고요. 제임스 2세가 동생이었는데, 자, 제임스 2세가 즉위하기 전에 찰스 2세가 먼저 이제 영국의 의회파와 그러니까 시민 대표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찰스 1세는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을 믿었는데요. 이 의회파 사람들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찰스 2세가 이제 난 가톨릭 믿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분들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투닥투닥 하다가 의회에서 이제 시민 대표들이 심사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공직자는 영국 국교회로 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법이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찰스 2세가 탄압을 하자 인신보호법을 또 제정해서 이에 대해 대항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찰스 2세가 폐위를 당하고 제임스 2세를 데려오게 되죠. 근데 이 의회파들은 제임스 2세가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또 가톨릭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 가톨릭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톨릭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제임스 2세는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2세는 이제 왕실 안에서 보호받고 자란 스타일이 아니라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줄 모르고 이제 여기저기 군인으로 다니고 했던 이제 그런 강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회파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사법, 인신보호법 같은 것들을 폐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의회가 아니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임스 2세를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메리나 윌리엄 3세가 이제
막 나는 권위 있는 왕이야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돌아가시게 생겼네. 아이고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네, 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회파가 야, 너네 이제 살고 싶으면 사인해라 라고 하면서 네, 권리 장전이라는 문서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회파, 영국의 이제 시민 대표들은 우리가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뤄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로 인해서 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왕실이라는 제도를 유지를 하되 네, 왕은 헌법에 입각해서 정해진 영역 내에서만 통치를 하게 그 왕의 팔과 다리를 손과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의원내각제를 공부하면서 또는 다음 시간에 네, 제가 사회계약서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의회가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그 이후로도 쭉 네, 이제 군주가 존재하되 통치하지는 않고요. 그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원 내각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문서, 아까 말했듯이 메리와 윌리엄이 사인한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의회의 권리를 이제 적어놓은 문서다라고 해서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관련된 조항, 네, PPT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쪽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왕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조.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고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으며 청원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의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네, 상비군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인데요. 이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돈을 시민들한테 자꾸 거두니까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했던 네, 문서입니다. 이것이 현재 영국 정치제도의 네, 기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참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도 식민지를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었던 식민지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이제 어머니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서 건너간 영국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혼자서는 그 넓은 땅에서 이제 싸우기가 힘드니까 네, 그 싸워야 된다는 건 인디언들하고 이제 이런 영토 전쟁을 벌이고 살기 힘드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았던 거죠. 이런 것을 식민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미국이요,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네,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민주공화 정체가 발달하게 되었고, 또 그 독립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문서를 보면 인권, 자유, 평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혁명으로 네, 부르고 있습니다. 자,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자, 영국은요, 이제 그 당시에 외국과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스페인 같은 나라들과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부족해진 영국 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의회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함부로 세금을 걷지 말라고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 내에서는 세금을 걷기 힘들고, 그러면 우리 식민지가 있었지, 식민지 애들한테 돈 걷자라고 하면서 이제 북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만들어서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 종이, 유리, 차 같이 생활 필수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이에 저항하던 미국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벌입니다.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네, 이제 막 차를 바다에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미국인이 인디언 분장한다고 진짜 인디언처럼 보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게 미국인들이 벌이는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본국은 야, 니들이 차 가져다 버렸으니까 빨리 차값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당시 이제 수출입을 하면서 먹고 살던,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이 항구를 폐쇄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국군하고 미국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확
총격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바로 1775년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전략을 잘 활용했던 것인데요. 당시 영국의 이제 라이벌, 영국의 원수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영국과 이제 식민지로 경쟁을 하던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기들끼리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프랑스 왕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에 가서 우리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발 총 한 번만 빌려주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총만 필요하니? 내가 돈 줄게. 가서 이겨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좀 이렇게 과하게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미국을 도와줬던 게 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이제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죠. 이 과정에서 이제 리더십 있는 인물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봤듯이 왕은 진짜 좀 별로고 너무 싫고 세습되는 왕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그 왕만큼 권위 있는 존재, 우리의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령관을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서 이제 대통령제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제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이 미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이거 뭐였죠? 네, 읽지 마시고요. 이거 뭐였어요? 네, 이거 천부인권설이었죠. 자,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맘대로 통치해라 마라? 네,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정부가 목적이 있다. 정부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거 뭐죠? 네,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여기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자,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네,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 저항권을 이제 명시하고 그 합당하지 않은 이런 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 이 시민혁명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막 세금을 막 가져다 썼던 프랑스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프랑스 왕이 이렇게 미국의 전쟁을 지원할 때 과연 정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자, 이제 누구한테 걷었을까요? 네, 귀족들은 좀 이렇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고 결국에는 제3신분 또 이제 프랑스 내에 있던 그 상공인 계층에게 돈을 걷기 시작했겠죠. 이제 이런 프랑스의 제3신분 사람들도 이제 다 막 밖에서 이제 무역을 하고 하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막 자기 전쟁하겠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전쟁하겠다고 돈 걷는 거 돼야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이제 프랑스의 제3신분은 이런 구시대적인 모순, 그러니까 신분제로 이렇게 막 세금은 많이 받고 하면서 권리는 하나도 없는 이런 구시대적 모순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단두대에서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혁명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부르주아 계층이 프랑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봉건적인 특권이 폐지되고요. 시민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달리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특별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에도 되게 많은 사회 혼란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사회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형태의 그런 정부 형태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그 인권과 관련해서 가장 의의가 깊은 문서, 인권선언문인데요. 자, 우리 1조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례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조죠.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 내용과 좀 비슷하죠. 자, 당연히 인권은 타고난 것, 천부인권설이고요.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는, 국가는 우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또는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시민혁명 부분이 말이 좀 빨랐는데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계기, 문서, 결과, 의 같은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할 거고요. 자, 수능 특강 문제랑 이제 더 풀어보시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감을 잡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차시 수업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는 우리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사회개혁설인데요. 사회개혁설을 이제 탐구를 하시면 지금 현재 헌법에 대한 이해들, 아니면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들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개혁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는 수능 특강 7조 교과서 1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일주일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해도 집에서 이제 자기 관리 그리고 공부들 잘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